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현대문학. 오늘은 김동인의 약한 자의 슬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자의 슬픔은요, 김동인의 대표작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김동인이란 작가 자체가 우리 1920년대부터 한국 현대 문학사에 너무 의미가 커서 대표작이 많긴 한데요. 약한 자의 슬픔 같은 경우는요, 약한 자의 슬픔은 1919년 창조 창간호에 발표된 단편 소설인데요. 창조라는 잡지 자체가 1920년대의 대표 동인지 중에 하나였고, 또 문학 동인지 그 이상의 어떤 1920년대의 문학성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잡지였기 때문에 이 창간호에 이 약한 자의 슬픔이 실렸다는 것 자체가 뭔가 성격 창조와 심리 묘사에 주력한 그런 단편 소설의 본격적인 작품, 그것도 최초라는 점, 그 점에서 이제 문학사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김동인의 작품으로는 이제 약한 자의 슬픔, 그 다음에 목숨, 배따라기, 태영, 감자, 광염, 소나타, 젊은 그들, 결혼식, 붉은 산, 발가락이 닮았다, 광하사, 반역자, 망국, 인기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 약한 자의 슬픔은 김동인의 소설을 처음으로 이해하는 그 첫 단추가 되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약한 자의 슬픔을 이제 설명하기 전에 이제 김동인의 어떤 문학 이론을 얘기를 하자면요. 김동인은 인형 조정술이라던가 내면 고백체를 통해서 어떤 명확한 소설 이론을 정립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김동인이 뭐 없었다면 조금 더 우리나라의 그런 문학적인 그런 깃들 이런 게 굉장히 늦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김동인은 이광수의 그런 계몽주의 이런 거에 이제 비판을 해서 1920년대는 어떤 개인의 일상이 아닌 뭐 전체주의적인 그런 것을 떠나서 자아의 각성과 한 개인의 내면의 발견이라는 그런 가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빠르게 도입한 작가가 바로 김동인이고요. 약한 자의 슬픔을 이제 짧게 표현을 하자면은 충동적 자아의 파멸화의 과정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김동인의 초기작이기 때문에 뭔가 좀 김동인의 소설 작법이 불완전한 것도 있고 또 어떤 실험작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완성도 자체는 조금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약한 자의 슬픔 그 다음에 마음이 옅은 자여 같은 단편 소설이 나왔는데요. 이 마음이 옅은 자 같은 경우는 나스메 소세키라고 일본의 그 대표 작가죠. 거기에 이제 원작 제목은 코코로고 우리말의 번역본은 마음으로 번역이 되는데 마음의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옅은 자여를 쓰기도 했습니다. 김동인이란 작가는 인형 조종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인형 조종술이라는 건 뭐냐면 작가는 이제 전지전능한 어떤 조물주 그런 신의 입장이고 그 캐릭터들을 인물들을 마음대로 조종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김동인이 그것에 실패하게 됩니다. 엘리자베트를 원래 이제 자살의 결말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주인공을 죽이지 못했다는 거를 본인 스스로 밝혀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이야기와 함께 여기서 약한 자의 슬픔에서 어떻게 김동인의 작품 경향이 나타나고 또 이 이야기의 서사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뭔가 이 소설을 읽었을 때는 어떤 이 시대상이 머릿속에 들어오면서도 현대와 전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지금 현대의 여성들이 겪고 있는 그런 문제라던가 그런 혼란과 고통을 너무 잘 표현한 그런 소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재미가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만약에 교과서에 약한 자의 슬픔과 같은 김동인의 소설이 실린다면 이건 진짜 많은 사람들이 문학을 좀 좋아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 김동인의 약한 자의 슬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시작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정교사 강 엘리자베트는 가르침을 끝낸 다음에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돌아오기는 하였지만 이제껏 쾌활한 아이들과 마주 유쾌히 지낸 그는
찜찜하고 갑갑한 자기 방에 돌아와서는 무한한 정막을 깨달았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UK 진행 그는 이라고 나오죠. 이 그의 사용이 여기서 이제 거의 최초로 도입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 3인칭의 그런 표현 자체가 없었죠. 김동인이 단편 소설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이제 3인칭인 그로 통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왜 이리 갑갑한고 마음이 왜 이리 두근거리는고 마치 이 세상에 나 혼자 남아있는 것 같군. 어찌할꼬 어디 갈까 말까 해수기한테나 가보자. 이즈음 며칠 가보지도 못하였는데 라고 강 엘리자베트가 친구 해숙을 떠올리게 됩니다. 마음이 지금 굉장히 답답한 그런 상태죠. 자, 해숙의 집에 가니까 거기에 다른 동무 S랑 같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특징이 뭐냐면 사실 주인공 이름도 좀 흔하진 않아요. 강 엘리자베트라고 했을 때 이거 외국 이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친구도 해숙이라는 이름은 이제 한국식 이름이지만 S라고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이야기를 읽다 보면 K 남작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물의 이제 이름이 익명화되는데요. 인물들이 이렇게 알파벳이라던가 외국 이름으로 되면은 어떤 비인간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김동인 자체가 본인이 작가지만 이 소설 속에 있는 인물들을 마음대로 조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설이라는 이 세계 속에서의 인물들은 김동인의 실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실험쥐처럼 김동인이 만들어 놓은 어떤 틀, 그 다음에 서사 구조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를 김동인은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익명화된 이름도 어떤 실험 대상과도 같은 인물이란 걸 그렇게 보여줍니다. 엘리자베트가 해숙이가 동무 S랑 있으니까 이유 없는 질투가 마음에서 끌어나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해숙이는 S로 인하여 나한테 놀러도 안 오는구만. 너희끼리만 잘들 놀아라. 엘리자베트 왔니? 우린 이제껏 내 이야기 하댔지. 그새 왜 안 왔니? 이런 거 보면은 그 당시 서울 표준어를 알 수 있어서 좀 재미가 있어요. 하댔지 이런 부분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엘리자베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엘리자베트는 아직 19세의 소녀이지만 19살이죠. 제주와 용자로 모든 동창들에게 존경과 일종의 시기를 받고 있었다. 그는 제주로 인하여 아직 통학 중이지만 K 남작의 집에 유하면서 K 남작의 집에 지내면서 오후에는 그 집 아이들에게 학과에 복습을 시키고 있었다. 자, 지금 강 엘리자베트라는 19살짜리 소녀가요. 학교를 다니면서 가정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K 남작의 집에서 아이들의 그런 과외를 해주면서요. 내 이야기라니 무엇이야 얘? 안 가르쳐주면 난 가겠다. 지금 해숙이가 S랑 자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해숙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얘 가르쳐줄라. 참말은 내 이야기가 아니고 저 이완씨 이야기라고 이완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해숙의 말을 들은 엘리자베트가 노기와 부끄러움과 모욕을 당했다는 감을 함께 머금고 낯을 붉히고 머리를 숙였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럼 이 이완이라는 인물이 누군가 보면은 여기서 엘리자베트가 N통 꺾어진 길에서 H 우숙 제모를 쓴 어떤 청년과 우연히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뭔가 소개로 만난 게 아니라 지나가면서 보는 거죠. 근데 엘리자베트의 마음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만나기 시작한 지 닷새에 좀 정답게 생각되고 열흘에 그를 만나지 못하면 섭섭하게 생각되고 20일의 연애라 하는 것을 자각하고 일상만에 그 청년의 이름을 탐지하였다. 그도 나를 생각하겠지 하는 생각과 웬걸 내게는 주의도 안 하더라 하는 생각이 그 후부터는 항상 그의 마음속에서 쟁투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자베트가 이완이라는 어떤 남학생을 길에서 보고 혼자 짝사랑을 하면서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연애라는 감정이 서로 한다는 그걸로 요즘에는 통용되고 있지만 사랑을 느끼는 것 자체를 연애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근대적인 모습입니다.
조선시대 후기까지만 하더라도 자유연애가 그렇게 뭐 보편화되거나 당연한 건 아니었는데 근대적인 의식이 각성되면서 자유롭게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죠. 처녀가 학생에게 사랑을 한다는 것이 그에게는 부끄러웠다. 둘, 해숙과 S이서 내 흉을 실컷 보았겠거니 할 때에 그는 모욕을 당했다 생각하였다. 그런데 해숙이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이완 씨는 S의 외사촌 오빠란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무 S의 그 사촌 오빠가 이완이었던 거죠. 근데 S가 의미 있는 듯한 웃음을 머금고 엘리자베트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자베트는 생각합니다. S의 웃음, 의미 있는 듯한 웃음, 무슨 웃음일꼬? 거짓말? 이완 씨가 S의 오빠라는 것이 거짓말이 아닐까? 아니, 그것은 참말이다. 그러면 무슨 웃음일꼬? 이완 씨는 나 같은 것은 알아도 안 보나? 아, 무엇 아니다. 그도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S에게 고백하였다. 아, 이완 씨는 날 사랑한다. 결혼, 행복. 자, 이렇게 엘리자베트가 이제 상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완의 외사촌이란 말 들었으니까 얘 S야, 하는데 이 서술자가 뭐라고 서술하냐면요. 경멸하듯이 S는 대답하였다. 이 소리에 엘리자베트의 용기가 대부분 꺾어졌다. 그러면서 기야 다 했니? 라고 학교 숙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자베트는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집에 갑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부분의 내용입니다. 이제 엘리자베트가 계속 그 S와 만났던 그런 일들, 그리고 이완 씨를 막 자꾸자꾸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K 남작의 집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웃음, S, 이환, 결혼, 신혼여행, 노후의 안락, 거기는 조금도 상관없는 다른 공상들이 속속들이 그의 머리에 왕래하였다라고 이제 계속 엘리자베트의 그런 속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뭔가 어떤 여고생의 그런 어떤 내면? 이런 것도 좀 보여주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엘리자베트가 잠을 자는데요. 여기서부터 아주 이야기가 재밌어집니다. 한참 자다가 11시쯤 자기를 흔드는 사람이 있어요. 고로 눈을 번쩍 떴다. 전등 아래 의관을 한 남작이 그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까 말했는데 K 남작의 집에서 이제 19살인 엘리자베트가 K 남작의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가정교사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남작이 왜 11시에 몰래 엘리자베트를 깨우냐면 엘리자베트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방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엘리자베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이 아시면 조용히 아까 2시에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모르겠지요 라고 남작이 얘기해요. 부인이 계시면서도? 그러면서 남작의 시선을 피하면서 약간 애걸하는 웃음, 거러지의 웃음을 웃으면서 이제 엘리자베트가 돌아눕는데 본인 스스로가 이것은 매춘부의 웃음, 매춘부의 행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자베트가 싫어요, 싫어요 하면서 거절을 했지만 방 안이 어두워지고 남작의 의복 벗는 소리만 바삭바삭 났다. 그 다음에 엘리자베트는 정신이 아득해지고 말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5시로 시간이 넘어갑니다. 남작이랑 이제 그런 육체적인 관계를 맺게 되니까 그는 자기가 남작에 대해서도 애정을 가지게 된 것을 깨달을 때 차라리 놀랐다. 마음속에서는 또 정막의 덩어리가 뭉쳐나왔다. 그는 무한 울고 싶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개는 엘리자베트가 얘기한 날 남작이 왔다. 남작이 오리라 생각한 날은 엘리자베트는 열심으로 남작을 기다렸다. 그러면서 엘리자베트도 뭔가 이 남작과의 그런 육체적인 관계를 자꾸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남작이 돌아가고 보면 엘리자베트는 남작이 좀 더 있지 않는 것을 원망하고 무한한 정막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엘리자베트의 마음속에서 이완과 K 남작 간의 이제 삼각관계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봄이 이제 여름으로 변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자베트과 남작의 첫 관계가 있은 후 5번 일요일이 찾아온 거죠. 그러면은 그 사이에 계속 관계를 했던 거죠. 그리고 엘리자베트는요, 점점 친구들과 멀어지는데요. 여기서 뭔가 변화를 깨닫게 됩니다. 그에게는 2달 동안 몸이 안 난 것이 생각이 났다. 잉태. 엘리자베트에 대해서는 이것이 죽으라는 명령보다도 혹독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요.
엘리자베트가 몸이 안 났다는 거는 이제 여자들이 하는 월경을 안 한 거예요. 2달 동안.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K 남자 간의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엘리자베트가 여기서 굉장히 좌절을 하고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래서 엘리자베트가 남작을 찾아서 선생님 한 다음에 굉장히 울어요. 그 다음에 남작이 왜 그러? 라고 이제 계속 물어보니까 잉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작이 엄청 놀라서 잉태라는 말을 듣자마자 병원에 가서 떨어졌으며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든 처치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소년들 약태 문제라던가 여성들이 뭔가 이런 부분에서 손해보는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현대에도. 그러면서 엘리자베트가 생각한 게 뭐냐면 모두 어찌되나 나와 남작, 나와 이완씨, 이완씨와 S와 남작, S 해수기, 남작과 이한씨 모두 어찌되나 하면서 머리가 굉장히 혼돈스럽게 변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의 차차 혼돈되어가는 머리에도 한 가지 생각은 꼭 들러붙어서 떠나지를 않았다. 그는 이완이를 사랑하였다. 이완이도 그를 사랑하였다. 엘리자베트는 이것을 의심치 않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서로 사랑을 고백할 만한 용기가 없었다.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각각 자기 사랑은 짝사랑이라 생각하였다. 그것을 짝사랑이라 생각한 엘리자베트는 그렇게 쉽게 몸을 남작에게 허락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사랑, 거반 성립되어 가던 그의 사랑, 신성한 동해, 귀한 첫사랑은 파괴되었다. 육으로 인하여 사랑은 파멸되었다. 사랑치 않던 사람으로 인하여 참 애인을 잃었다. 엘리자베트의 울음에는 당연한 이유가 있었다. 하면서 참사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장면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이제 서울 장안이 막 비가 와요. 그러면서 오후 3시 S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엘리자베트가 이제 의사의 그런 진찰을 받고 나서 엘리자베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이 모두 나를 학대할 때는 나는 이 구멍 안에 숨겠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자베트가 그 4년 전에 그 하하 웃고 있었던 그런 젊은 청춘의 나날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삶이 이렇게 달라지고 주위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해숙이라는 친구와도 멀어지고 이래서 엘리자베트가 울게 되는데요. 엘리자베트가 남작 부인이 이런 일을 모르잖아요. 근데 남작 부인한테 얘기를 못하고 어디를 가냐면 오촌모의 집에 갑니다. 엘리자베트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재판이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무슨 일 생각을 하면요. 우선 재판을 하게 되면 이 일을 알면 부인이 자기 남편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 다음에 남작 집안의 어지러움을 생각하면서 엘리자베트가 한숨을 후하니 내쉬어요. 그 다음에 이게 서울에는 자기 사랑 이완이가 있는데 만약 재판을 하면 이게 1920년대 그 당시는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 재판을 하면 그 일이 신문에 나겠고 신문에 나면 이완이가 볼 것이다. 이완이가 이 일을 알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걸 고민을 하는데 이제 오촌모한테 재판을 할 거를 이제 얘기를 하기 전에 서울은 참 나쁜 데입니다. 그려 라고 자기의 상처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난 죽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재판을 한다는 말을 듣고 오촌모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재판은 못한다. 우리는 산 것이고 저 편은 양반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어떤 신분 격차가 있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같은 날 엘리자베트는 남작을 걸어서요. 정조 유린에 대한 배상 및 위자료로서 5,000원, 서생아 승인, 신문상 사제 광고, 게재, 청구 소송을 경성지방법원에 일으킵니다.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게 어쨌든 위자료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신문에 사제 광고를 내는 것까지 이제 걸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엘리자베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동적인 인간이었어요. 단지 친한 집에 해숙이 집에 갔는데 동무 S랑 같이 해숙이가 깔깔거리고 웃는 것만으로도 질투를 느끼고 S가 자기를 경멸한다고 생각하여 집에 그냥 돌아가 버리거나
또 K 남작이 그렇게 자기를 범하려고 할 때도 뭔가 거부하지 못하고 그걸 계속 받아들여주고 결국 임신까지 하게 됐고, 이완이라는 남자를 사랑하지만 사실 이완한테는 말도 붙여보지 못하죠. 이렇게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었고, 그 다음에 봉건적인 엘리자베트가 이렇게 K 남작 간의 그런, 이 아이가 생기고 나서 이 아이를 지워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인물로 변화해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데요. 남작은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를 이제 고용을 해서 원고의 말은 모두 허황하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는가? 있으면 보고 싶다. 잉태하였다 하니 거짓말인지도 모르거니와 서로 잉태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남작의 자식인 증거가 어디 있는가? 자기 자식이니까 떨어뜨리려고 병원에 데리고 갔다 원고는 말하지만 주인이 자기 집에 가정교사가 병원에 좀 데려다 달랄 때 데려다 줄 수 없을까? 피고가 자기 일이 나타날까 접어서 원고를 내쫓았다 원고는 말하지만은 다른 일로 내보냈는지 어찌하는가? 원고는 당시에는 학교도 안 가고 가정교사의 의무도 다하지 않고 게다가 탈까지 났으니 누가 이런 식객을 가만두기 좋아할까? 어떻든 원고에게는 정신 이상이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판결이 원고의 주장이 하나도 증거가 없다고, 그런 거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그런 상황에 처합니다. 이게 뭔가 요즘에 뭐 미투 운동이라던가 어떤 성추행, 성폭력 이런 것들을 사실 진실 유무를 현대에서도 밝히기가 힘들잖아요. 뭐 SNS라던가 어떤 뭐 CCTV라던가 이런 증거 자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서로 하는 말이 다르면 진실을 밝히기가 어려운데, 이 같은 경우도 이제 엘리자베트가 자신의 그런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재판에서 이제 지게 됩니다. 그 다음날 엘리자베트가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초모한테 요강을 주라고 하는데 피가 나는 거예요. 끙끙 앓으면서 무슨 말을 자꾸 반복하냐면 표본 생활 20년이라는 말이 굉장히 반복이 많이 됩니다. 이 표본실이 청개구리를 또 떠오르게 하는데, 염상섭에 표본이란 거는 아까 말했듯이 그 김동인이 이 엘리자베트를 어떤 이 사건 안에 표본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엘리자베트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표본 생활 20년을 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란 존재의 어떤 숙명을 얘기를 하는 거죠. 큰 사건이라던가 뭐 운명의 틀을 바꿀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뭐 부모는 우리가 정하지도 못하죠. 그리고 뭔가 일어나는 큰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뭔가 신이 계획한 것처럼 큰 틀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숙명 같은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뭔가 현세에서 열심히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뭔가 부단히 애를 쓰잖아요. 이 김동인의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동인이 신과 같은 존재로요. 이 인물들이 겪는 이런 일들을 다 만들어 놓고 엘리자베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본 겁니다. 그래서 엘리자베트가 자기가 표본이란 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표본 생활 20년을 자꾸 반복을 합니다. 엘리자베트가 이제 피덩이를 이제 낳는 그런 모습이 이제 묘사가 자세히 되거든요. 엘리자베트가 그 피덩이를 보고요. 어머니가 자식에게 가지는 육친의 정다움이 엘리자베트의 마음에 일어났다. 그는 몰래 손을 더듬어서 겁적겁적하고 흐늘거리는 그 피덩이를 만져보았다. 어디가 엉덩이고 어디가 머리편인고 하고 그는 손가락으로 피덩이를 두드리고 쓸어주고 있었다. 차디찬 피덩이에서도 엘리자베트는 따스한 맛이 올라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이란 이런 것이루다. 그는 생각하였다. 이 부분이 너무 엘리자베트가 솔직히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강한 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소설은요, 약한 자와 강한 자의 대립 구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약한 자는 엘리자베트고요. 강한 자는 엘리자베트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말했죠. 특히 K 남작으로 대표됐죠. 그런데 이 오천모가 처음에는 엘리자베트가 재판을 한다는 거를 말리지만 점점 엘리자베트를 응원해주고 또 강한 의지로 살게끔 이렇게 이끌어줍니다. 엘리자베트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그렇다. 나도 시방은 강한 자이다. 자기의 약한 것을 자각할 그때는 나도 한 강한 자이다. 강한 자가 아니고야 어찌 자기의 약점을 볼 수 있으리요. 어찌 알 수가 있으리요. 약한 자의 슬픔. 전에 나의 서름은 내가 약한 자인 고로 생긴 것밖에는 더 없었다.
나뿐 아니라 이 누리의 서름, 아니 서름뿐만 아니라 모든 불만족, 불평등이 모두 어디서 나왔는가? 약한 데서. 세상이 나쁜 것도 아니다. 인류가 나쁜 것도 아니다. 우리가 다만 약한 연고인밖에 또 무엇이 있으리요? 그러면서 약함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이 부분은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그 당시에 이제 조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일본이라는 강한 자가 침입을 했잖아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엘리자베트도 K 남자학이 엘리자베트의 몸에 침입을 해서 아이를 가지게 하고 그것을 또 낙태하게 하고 재판에 지게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자베트가 자아를 깨닫는 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마냥 참 강한 자가 되려면은 사랑 안에서 살아야 한다. 우주에 널려있는 사랑, 자연에 퍼져있는 사랑,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의 사랑. 그렇다. 내 앞길의 기초는 이 사랑. 그래서 이 과정이 약한 자에서 강한 자로 가는데 그게 바로 참 사랑을 통해서 나온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김동인의 그런 소설 경향을 보면 이광수를 굉장히 싫어라 했어요. 이광수의 그런 계몽주의 소설에 반대되는 논리로 이제 본인만의 단편 소설을 이제 기틀을 확립한 건데, 이광수는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국주의한테 짓밟히는, 그러니까 곧 일제한테 짓밟히는 우리나라가 강해지려면 똑같이 그것을 배워야 된다.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김동인은 다른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강한 자인 제국의 논리를 그대로 모방을 한다면 그거는 오히려 악이 악으로 되풀이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이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강함을 배는 거는 더 큰 사랑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김동인은 여기서 참사랑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랑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용서랑 포용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약한 자의 슬픔에서 엘리자베트가 마음속에 그런 참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제국주의의 논리보다 더 강한 자애로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김동인의 초기 소설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참사랑으로 끝나는 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완성도가 있지 않지만, 어찌됐던 간에 봉건적인 어떤 여성이 뭔가 이런 일련의 시련을 겪고 나서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새로 태어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까 말했듯이 원래는 김동인이 이 엘리자베트를 자살하도록 끝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거의 내면 고백체가 쓰이기 때문에 어떤 인물이 1인칭의 시점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고백하게 되면요, 독자는 여기에 몰입하게 됐고 이 인물의 의지대로 뭔가 이야기 서사가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동인은 인형 조종술로 뭔가 이걸 통제하고 싶었는데 엘리자베트가 너무 본인의 이야기를 고백적으로 끌고 나가니까 이 작품은 그런 김동인의 그런 소설 이론이 실패한 작품으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김동인의 이 초기 소설인 약한 자의 슬픔과 옅은 자의 마음에서 김동인이 의식한 의도와 결과 사이에 괴리가 나타나서 그 다음 작품에서는 이런 부분이 이제 나오지 않고 액자식 구성을 사용해서 인형 조종술을 사용한다던가 뱃다라기처럼 이런 방법으로 이제 소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김동인의 그런 초기 소설을 볼 수 있고 또 내용 자체가 좀 흥미로웠던 그런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 김동인의 소설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